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KFX 보람의 사업 단장을 모시고 한번 이 자리에서 했던 이후로 한동안 프로파일럿 구독자님들께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마 금방 다 아실 건데 작년에 저희가 카이를 갔을 때 모자이크 처리해서 신비주의로 나가셨던 분인데 오늘은 드디어 잘생기신 얼굴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조정래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종래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3박 4일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이거 실화냐? 꼭 물어요. 이거 조작된 자료 아니냐? 그 능력을 갖춘 사례는 전 세계에 아직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미쳤다. KF21 전자전기 버전 바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바다 전문가로서 항모 개발하는 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F-35B는 해병대용입니다. 해병대용을 항공모함용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되죠. 여기까지만 더 열받으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이제 개발자로서 조정래 상무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보기 힘든 경력의 소유자. 뒷조사를 많이 하셨죠. 예, 뒷조사를 많이 하셨죠. 배를 만드신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원래 전자 전공을 했지만 거의 저희 과 졸업생들이 80~90%가 반도체 회사를 갈 때 저는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서 갔는 곳이 조선소였죠. 조선소에서 선박 함정 시스템을 설계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또 항공으로 자리를 옮긴 그런. 꽤 오래 하셨어요, 배? 배는 한 5년, 6년 정도 했습니다. 예. 배는 안 타시고. 배도 탔죠. 왜냐하면 함정이나 선박을 건조하고 나가면은 우리 전투기는 엔지니어가 이렇게 탈 수가 없잖아요. 네. 시험비행 조종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선박 함정은 특징이 인도를 하기 전에 모든 엔지니어와 생산직 그 제작자들이 다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한 보통 보름 정도 시운전을 나갑니다.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잠도 같이 자고 배멀미도 같이 하면서 해군이 그래서 유대감이 육군이나 공군보다 좀 더 단단한 게 아닌가, 저는 거기서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과 조선의 가장 큰 차이는 함정이나 선박은 1번 함, 2번 함, 3번 함이 모두가 다르게 나갑니다. 그걸 이제 엔지니어들이 직접 타보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구나. 그러면 2번 함에 또 설계를 개선하고 제작을 개선하고. 근데 전투기는 그렇지 않죠. 규격화된 모든 A부터 Z까지가 모두가 동일하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용어 말씀해 주시면서 왜 다를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를 알게 됐네요, 저도. 그렇죠. 같은 배치라도 번호별로 모든 사양이 다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오늘 뭐 모시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바다에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근무는 계속 땅에서 했습니다. 육지에서 했습니다. 35년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조심해야 돼. 스텔스는 저피탐이지 안피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바다에서 하늘을 올라가셨습니까? 함정에 들어가는 사격 통제 장비라고 있습니다. 사통 장비를 그때 당시에 저희 조선공사에 납품하던 회사가 삼성항공이었어요. 삼성항공에서 영국의 그 페란티라는 사격 통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삼성항공 직원분이 저보고 저기 TO10 KF16 사업이 곧 갈 건데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한데 한번 가보겠냐고 저를 이제 꼬셔서 움직이게 됐죠. 즉시 제가 삼성항공으로 이전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가 90년대 92년이었습니다. 예. 조선산업보다 이제 항공산업을 그렇죠. 이제 더 키우는 막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죠. KF16을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한국의 FA18 대신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기종 전환 변경을 하면서 락히드 마틴 그때 당시 GD4투어스였죠. KF16을 120대를 한국에서 구매를 해주면은 대한민국의 최초로 항공기 개발 설계 기술을 이전을 해주겠다. 절충교육, 옵셋 조건을 그런 거죠. 그게 이 사업의 태동이 된 게 9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삼성항공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 TO10 사업을 최초로 맡게 됐죠. KT1이나 FA50이나 KF21을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 장비를 테스트하는 즉 그 테스트 베드,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저보다 플라잉 테스트 베드를 많이 타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자부를 합니다. 제가 락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엘타, IAI, 사브, 영국의 BAE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항공회사 플라잉 테스트 베드는 제가 거의 다 타봤고요. 12,000피트까지 산소 없이 여압 없이 제가 아마 거의 100시간 이상을 탔을 겁니다. 레이더라든지 이런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지난 15년 이상 직접 제가 해외 업체 가서 탑승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타본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엔지니어입니다. 박수 한번. 조선하고 항공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적응하시기는 어떠셨어요? 적응하는데 하루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카이에 직원이 5,200명이 있는데 그중에 460명 정도가 조선소 출신입니다. 설계 엔지니어만.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항공 엔지니어를 개발에 투입을 시키는데 가장 즉시 활용도 높게 바로 당일날 투입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조선소 출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T50 개발할 때도 최초 사업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들이 조선소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항공이 이제 조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점도 많고 원래 이제 전투기 용어들이 전부 다 배에서 나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엔지니어들도 선체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즉시 항공기 기체를 개발할 수 있고 선형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에어로다이나믹스를 전공할 수 있고 또 무장, 사격 통제 장비, 레이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유체역학에서 시작을 하니까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 엔지니어와 항공 엔지니어는 같은 사람이다. 양쪽을 다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기 또는 전투기 개발 역사가 시작된 게 이제 그때였는데 KT1 개발부터 같이 가신 겁니까? 그렇죠. KT1은 최초는 이제 국가인이 담당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을 했고 양산을 그때 당시에 대우중공업, 저희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갈라져 있던 시절에 대우중공업이 하고 있다가 김대중 정부 때 카이라고 통합이 되면서 KT1을 생산하던 사업장을 인수를 하고 저희가 설계 도면을 다 받고 해서 최초 버전이었던 KT1 웅비에서 수출용 버전 터키의 수출 버전부터는 완전히 디지털 버전으로 다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터키, 페루에 지금 나가 있는 디지털 버전이고 그 개발은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그때는 제가 항공전자를 맡고 있었고요. 칵핏 디자인부터 신형 그 칵핏의 디스플레이, 전자장비 전혀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그때 당시는 상당히 대한민국 공군에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는 6x 8인치짜리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그걸 터키원, KT1에 적용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신호, 백업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해보는 개념이었죠. 이제 KF-16이나 T-50만 하더라도 조종사가 허드 위에 쳐잡을 수 있는 다기능 시험기가 2개였습니다. 근데 KT-1 터키 버전은 3개였죠. 센터에 제일 큰 6x 8인치가 있고 좌우에 5x 7인치가 있었고 그래서 항공전자 시스템을 조종사의 가장 인체공학적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응, 설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저희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특히 공군들, 감독관들하고도 굉장히 이 설계에 대한 서로 개념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많았고 그걸 설득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종사로서 뭐 F-16을 탔지만 그래도 익숙된 거는 아날로그 계기였는데 웅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LFD 해가지고 전원 꺼지면은 까만 화면만 이렇게 있는 이건 뭐지? 상당히 좀 충격이었던 그게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게 가능하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T-50 이제 FA-50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당시에 느꼈던 거 지금 기억나시는 거 3박 4일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올해가 31년 차네요. T-50과 KT-1과 수리온을 붙들고 개발하면서 사업을 해온 지가 제가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거는 92년도 그때만 해도 이 프로그램 이름이 KTX2 사업이었습니다. 훈련기이기 때문에 코리안 트레이너 익스페리멘탈 KTX1이 지금의 KT1이고 KTX2가 T-50이었죠. 근데 이제 KTX 우리 저 고속 전철한테 이름을 내주고 이름을 이제 T-50으로 바꾼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 락히드 마틴이 제안했던 어떤 연구 보고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T-50의 앞으로 20년 뒤에 이거를 한국과 락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했을 때 세계 시장에 약 20% 규모 정도로 우리가 마켓 셰어를 가져가면은 T-50 계열을 800대를 팔 수 있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에 이미 200대 가까이 이제 우리 TOC 계열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추가 배치 앞으로도 뭐 계속 들어가고.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수출용 버전, 그다음에 앞으로 미국의 ATT 사업, 미 공군 전술 인문기 사업, 대군 훈련기 사업까지 계산하면은 작년부터 TOC 계열 1000대 수출 캐치프레이즈를 정부와 함께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확한 분석이었고 예측이었다. 800대를 마켓쉐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추어보면.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또 KF21 얘기도 나누겠지만 정확하게 그 시장들이 그때 했던 분석들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희한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확하다. 말씀하신 대로 800대 수출 가능성을 지금 거의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제 관점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이거 조금씩 계속 아까 말했던 항전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노력을 해오긴 했는데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즉 워낙에 세계적인 거대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부의 소요가 나오기 전에 정부의 소요를 먼저 예측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내죠. 그걸 EMD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앤드 매니팩처링 디자인 단계가.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 만드는 회사끼리 경쟁을 붙어요. 이긴 회사가 위너 테이크스 잇 올 다 먹는 거죠. 성자성 원칙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는 사회라고 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또 거기서 한번 시장을 획득을 하면은 세계 시장의 마켓쉐어는 뭐 그저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을 하는 거죠. 천조국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1,100조 가량 되더만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 많은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DNA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 물론 우리도 이제 방위 산업이 태동을 한 지 50년이 넘었죠. 그렇지만 아직 이제 시장의 규모가 우리는 아직 작다 보니까 국내 방산업체가 스스로 정부의 어떤 수요가 나오기 전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내서 이 제품 사주시겠습니까? 즉 레디메이드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전 세계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스스로 업체들이 돈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요군이나 시장에 내놓는 걸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30여 년간 발전을 해오는데 조금 더 우리한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소요군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소요군의 우리 지휘계통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걸 도입한 지 5년 만에 성능 개량을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요군의 요구도가 잘못된 게 아니냐. 5년 만에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이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 5년마다 제때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또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30년 동안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하고 정부에서 먼저 투자를 해서 이것 좀 업그레이드하면 자, 미국 시장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고 뭐 동남아 시장에는 또 남미 시장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변화를 해줘야 이게 계속 시장에 나오는 거지. 20년 전에 거 10년 전 버전으로 그대로 판다고 그러면 저희도 해외에서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사오는데 그거를 사오게 할 유인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F-16 바이프만 해도 이미 그 설계는 5년, 6년, 7년 전에 설계를 해서 채택된 제품이거든요. 오늘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제품은 일부 제품은 벌써 단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걸 선제적 설계 공격적으로 개발을 해도 하물며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 너무 오래된 뒤에 이거 좀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니 조금 개량을 해야 되겠다.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전 국민의 공감대와 지휘부 국가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K방산에 적극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한 4, 5년 전 이상 들었던 이야기가 KF-X 사업 초기 보낼 때 지휘부 쪽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야, 공군 니네는 왜 자꾸 새 거, 좋은 거, 최신 거 이것만 요구하느냐. 너네 F-16 사주면 영공방위 완벽하게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뭐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육군 봐라. 6.25 때 쓰던 방탄모
단띠, 수통 그거 그대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라 잘 지키고 있다.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참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그래서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좀 그 들었었는데. 이제 국가 경제가 워낙 국민 GDP가 낮을 때 국가의 산업이 아무것도 없을 때 소총 한 자루건 탱크 한 대건 하물며 전투기까지는 그때 우리가 모두 방위성금이라는 국민성금을 걷어서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둔 방위성금으로 도입한 이 병기를 또 쉽게 너무 돈을 들여서 이 하면은 많은 또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군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업그레이드 못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가의 국격이 또 국가의 부의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천조국이었으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미국군 조종사들은 F-16을 몰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나갈 때 포터처럼 몰고 나갑니다. 정비사가 이렇게 막 꼼꼼히 보고 이 비싼 비행기 잘못해서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비행기를 몰고 활주로를 나갈 때 또는 들어올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조종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주의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용달로 하시는 분들 그 포터 몰고 나가듯이 그냥 쭉. 그분들은 급하시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급하시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지 어두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밝은 미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밝은 미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수출 전망이거든요. 아까 미국 ATT 사업하고 해군 훈련기 사업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잘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겁니까? F-50은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계속 성능 개량을 해나가면서 세계 시장을 노려야 된다. F-16급 이하의 지금 세계 시장에 있는 이 정도 급의 전투기는 없다. 없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이제 인도에서 페자스라든지 J-15 정도 급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의 로버스트한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 없다. 이 친구는 신뢰성 확실하고. 그렇죠. 2002년에 초도 배치가 돼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대한민국 공군 또 많은 동남아 국가 공군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 신뢰성은 분명히 검증이 돼 있죠. 특히 가동률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평균 이 항공기 전투기 가동률이 70%, 미 공군 교육사령부에 있는 오래된 40년 넘은 T-38을 빼면은 나머지 평균이 한 76% 가동률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50 계열은 지난 20년간 저희가 가동률이 86%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군용 전투기 중에 80% 이상의 가동률을 가진 전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F-50은 86%에서 90%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만큼 잘 만들고 부속 지원이 좋다는 얘기죠. 동남아나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가동률이 16%인 나라들이 많죠. 그럼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뜰 수 있는 비행기는 16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100대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 오늘 당장 띄울 수 있는 게 86대에서 90대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전력 차이죠.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의 차이. 그런 차원에서 FA-52 앞으로 20년은 세계 시장에 뻗어나갈 길은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유럽에도 지금 호크 이후로 FA-50에 대항할 만한 이 정도 급의 전투기가 없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라팔 전투기. 얼마 전에 UAE에 추가로 역주행을 하고 있죠, 인기가. 왜냐하면 없습니다. 템페스트 제6세대 전투기가 앞으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0년 이상이 걸릴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가성비 좋고 싸고 시간당 유지비가 좋은 전투기죠. 못 살 이유가 없죠.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 성능 개량, 예를 들어서 F-50 유일하게 없는 게 지금 단좌기죠. 전투기로서 쓰려면은 단좌 성능이 있어야죠. 다행히 그저께도 뉴스에 났더만요. 벌써 단좌기 본격적으로 F-50 개발을 해서 항속거리도 비행시간도 지금 대비 몇십 % 이상 늘리는 거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현역때 그 해외 방산 수출 지원으로 해서 운용자 입장에서 몇 개국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높은 가동률. 미국보다 더 높은 가동률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그걸 실증을 공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훈련 체계. 조종사 교육훈련 체계는 미국에서 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오면 굉장히 눈독을 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풀세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궁금하면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와서 눈으로 봐라. 내가 와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세계 많은 그 구매 대상국 조종사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군 기지를 방문을 해서 훈련 체계와 교육 체계, 실제 20년간 가동한 데이터를 보면 믿지를 않습니다. 이거 실화냐? 꼭 물어요. 이거 조작된 자료 아니냐? 절대 아니죠. 카이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 출신 조종사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고 시범을 보여주고 해주면은
그제서야 믿지만 끝까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안 살라고 그냥 온 친구들이니까 아예 빼놓고. 근데 저는 이제 수출 마케팅도 오랫동안 담당을 했고 또 이제 여기서 실무 경험 회사 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애달파하는 걸 보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자세가 되죠. 그렇죠. 구매자가 힘이 더 세냐, 판매자가 힘이 더 세냐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이 굉장히 그 논리에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제값을 받고 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은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더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수출 가능성은 아직 저는 많이 밝다. T50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찔러보는데 이번에 폴란드 성공하셨죠? 예. 이거는 지나간 이제 이미 과거니까 그것도 폴란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폴란드가 세계 지도상에서 나라가 사라졌던 적이 100년 이상이 됩니다. 러시아와 독일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서 폴란드라는 국가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다시 나라를 빼앗겼던 그 과거를 되풀이할까 봐 정말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나토국에도 가입을 했던 거고 물론 나토 회원국이니까 나토 회원국가 무기를 먼저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럽도 평화 무드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럽 국가에서 탱크건 전투기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F-16 바이퍼를 더 사고 싶었는데 4, 5년을 기다리라고 하니 올해 당장 23년에 갖다 줄 수 있는 전 세계 전투기가 유일하게 F-50이었죠. 우선에 급한 대로 12대를 지금 있는 거를 도입을 하고 나머지 36대는 조금 더 성능 개량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도입하는 정말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서 푸틴이 도왔어. 푸틴 대통령이 도와서 우리가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폴란드한테는 수요와 공급이 맞았던 거고 그렇죠. 예, 천원이었죠. 적절하게 맞았던 거고 그분 덕분에 예. 그리고 이제 서유럽을 위해서는 또 다른 변신이 이제 필요한 거고 유럽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미국 DNA이지 않습니까? F-16과 거의 85%가 닮았죠. 외형부터. 칵핏은 F-16의 90%와 동일하다고 저는. 제가 칵핏 설계 안에 내부 전자장비 담당자 90%가. 그러니까 F-16 조종사가 하루에 지상 트레이너 시뮬레이터를 타고 하루 FA-50을 타고 나면 세 번째 날부터는 눈 감고 비행할 수 있는 게 FA-50이죠. 유럽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미국 비행기로 보입니다. 유럽 비행기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왠지 좀 너무 밋밋하고 예술성이 없고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봤으면 아주 뒤도 안 돌아볼 외형과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유럽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스터 조, 저는 유럽 디자인이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좀 너무 이상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친유럽적인 기능과 성능과 모양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갖춰져야 서유럽을 우리 F-50이 뚫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호크 이후에 지금 분명히 유럽의 서방 국가에서는 훈련기 겸 경전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이 없습니다. 그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저는 이 TA-50 또는 FA-5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한테는 수요와 공급이 맞았던 거고 그렇죠. 서유럽을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변신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서유럽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서유럽에는 많은 항공기 회사들과 항공기 무장 무기 개발 업체 또 전자제품 업체들이 많거든요. 워낙 뭐 훌륭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 F-50은 아무래도 락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하다 보니까 아메리카 오리엔티드 플랫폼이다 보니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또 그들이 선호하는 유럽 제품으로 많이 컨텐츠를 바꿔서 버전을 만들면 유럽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저는 충분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유럽 기종은 또 그런 컨셉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를 그렇죠. 흔히 이제 방산업계 오래 근무한 사람들 얘기는 유럽 무기는 바보가 만들었기 때문에 천재가 돼야 운영을 할 수 있고 미국 무기는 천재가 만들었기 때문에 바보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유럽 무기를 운영해 본 사람들이 유럽 무기는 정말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 복잡하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적 효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미국의 무기 체계는 매뉴얼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보도 할 수 있는 거죠. 눈 감고도 이게 블라인드 칵핏 그렇죠. 이게 되거든요. 가능하죠. 그런데 유럽 무기 체계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왜? 많은 기능과 최종 결정권 인간한테 넘겨놨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T50을 개발할 때 이미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 경전투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있었고 락히드 마틴은 그때 당시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죠. 한국이 이걸 개발하게 되면 한국이 분명히 지적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고 세계 시장에 대한 판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자마자 바로 락히드 마틴은 우리하고 이제 협정서를 체결하게 했죠. 그게 티밍 어그리먼트입니다. 협정서. 그 협정서 안에는 전 세계 T50 계열의 시장, 마켓 쉐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권리를 가진다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국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즉 프라임 컨트랙트가 돼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미국 시장, 호주 시장, UAE 여기에 대해서는 락히드 마틴이 프라임 컨트랙트가 돼서 T50에 마케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서로 오래전부터 양자간에 그렇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T50 계열을 수출할 때 락히드 마틴도 많이 도와주죠. F-16과 공통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마케팅을 도와줍니다. 락히드 마틴도 판매를 T50 계열을 함에 따라서 가져가는 사실은 베네핏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서로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랜디 하워드가 얘기했던 많은 지원의 부분은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공기 개발만 하신 줄 알았더니 우리 프로펠럿의 찐팬. 좋아요, 알림, 구독 눌러놨으니까. 좋아요, 알림, 구독. 전투기는 통상 설계 수명을 예측을 할 때 1년에 약 200 플라이트 아워 비행 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30년을 쓰면 6,000시간이죠. 6,000시간을 수명 주기로 하고요. 실제 기골이나 상당 부분은 거기에 조금 더 마진을 보태서 저희가 8,000시간으로 설계를 합니다. 6,000시간에서 8,000시간. 근데 6,000시간이나 8,000시간 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쓰는 건 아니죠. 중간에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죠. 우리 자동차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항공기, 전투기는 특히 더 그렇죠. 어떤 기동을 했느냐, 조종사가 어떤 임무를 했느냐, 어떤 환경에서 이 항공기가 보존이 되고 정비가 됐냐에 따라서 30년 수명 주기의 절반 정도가 되면은 중간 성능기랑 미드라이프 업그레이드라는 걸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전개가 됐고 배치가 되었던 T50은 이미 이제 미드라이프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가 됐기 때문에 공군에서도 그 부분은 현재 지금 모두 성능기랑 소요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합참으로 소요를 곧 넘길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되면은 방위사업청으로 사업이 넘어갈 거고,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서비스 라이프 업그레이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돌려서 이 기구를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단종된 제품은 몇 개가 있는지 그 단종된 제품을 앞으로 20년간 더 쓰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교체를 해야 될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미드라이프 업그레이드 MLU라고 하죠. 그 사업은 곧 진행이 될 겁니다.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부품을 바꾸잖아요. 전투기는 고장 나기 전에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그렇죠. 계속 이제 바꿔주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목표인 거고. 제가 육해 공군 사업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차이는 분명히 제가 안고 살아갑니다. 육군은 고장이 나면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해군은 바다에 떠 있지만 고장이 나면 그래도 며칠 버티면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는 수리 기구와 도구와 부품들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전투기는 공중에서 수리를 하면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전투기는 주요 부품들과 소프트웨어는 고장률이 10의 마이너스 9성 또는 10의 마이너스 12성의 고장 확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뢰성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을 하지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마시고 아무튼 거의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다. KF-X 이야기를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개발자 입장에서 KF-X 굉장히 좀 다른 버전이잖아요, 또. 차이가 많죠. 가장 큰 부분이 보시면 F-16과 F-22의 차이죠. 버티컬 테일이 하나 있고 이제 두 개가 있고 그거는 이제 단발이냐 쌍발이냐. 락히드 마틴은 미국의 GE의 엔진의 릴라이빌리티를 높이면서 굳이 전투기 엔진을 두 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획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960년대부터. 그렇게 해서 절대 불가능하리라고 여겼던 전투기 엔진을 단발 엔진을 쓰게 됩니다. 엔지니어 생각에서는 저거는 공군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아직도 그렇죠. 많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독파이트 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하나가 나가더라도 내가 조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 개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단발이냐 쌍발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장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이제 전투기로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A자가 붙었기 때문에 어택이죠. 아직은 A자를 떼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독자적인 전투기라고 부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두 명이 타고 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전투기들은 다 솔로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기능들을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짧은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순간을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야죠. 즉 인체공학적 요소, 반응 속도, 그 다음에 대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카운트 메저 또는 카운트 메저까지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많은 트렌드화되고 있는 스텔스 기능, 즉 기체는 크지만은 오히려 적의 레이더에는 FA-50보다 덜 잡히는, 스텔스라는 건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저피탐이죠. 100마일 밖에서 상대방의 레이더에 잡히던 거를 10마일 가까이 와야 잡히는 거로 하면은 사실 적의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FA-50과 KF-X의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많은 엔지니어들도 거기에 더 주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솔로 조종사가 생명의 위협을 적게 느끼면서 즉 전투기 조종사 대비 더 많은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냐. 거기에 관점을 두고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구는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 또한 많았고 이 쌍발로 가면서 계통의 복잡성은 2배가 아니고 승수로 가야 되죠. 그렇죠. 4배로 가야죠. 거기에서 상호 리액션하면서 일어나는 미케니컬하게 고려해야 될 설계 요소가 4배로 늘어나는 거죠. 2대 엔진을 운영할 때 2대 엔진 중에 왼쪽 엔진이 나왔을 때 오른쪽 엔진이 나왔을 때 시메트릭이냐 어시메트릭이냐, 그 다음에 파워의 방향이나 비행 조종 계통, 그 다음에 항공기 자체 에어로다이나믹적으로 미치는 특징, 그거를 비행 조종 컴퓨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잠 못 자고 고민해야 될 엔지니어링 요소가 2의 2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의 2승이라기보다는 2의 한 20승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F-50 개발할 때도 롱마에 약간 도움도 있긴 있었지만 이거는 롱마의 도움이 T-50 때하고는 다른 거고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이름으로 이제 수출하기 위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저는 접근을 했다고 보고요. 저야 군에서 우리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구만 했던 거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담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F-50하고 달리 단좌기와 복좌기를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죠. KF-21 단좌기를 개발할 때 가장 심플했던 게 F-50보다 수월했던 게 전후방석의 조종사가 2명이서 타서 어떤 기기를 동시에 조작한다. 어떤 조종에 대한 권한을 누가 더 우선권을 가지고 프라이어티라고 하죠. 되게 훈련기일 때는 후방석 교관 선생님이 모든 조종에 대한 권한 우선권을 가져와야 되죠. 그렇지만 전투기 입장으로 나갈 때는 앞에 전방 조종사가 사실은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방석 조종사보다는 사실 우선권을 가야 돼. 그때 프라이어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좌기를 만드니까 그런 고민은 없더라고요. 굉장히 수월했죠. 근데 여기에 또 복병이 있었던 게 단좌기와 복좌기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동시에 F-50 만들 때 개발했던 오퍼레이션 컨셉도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금도 우리 엔지니어들이 비행시험을 하면서 아주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기체를 쓰는데 물리적으로도 복좌를 쓸 경우는 뒷좌석을 위해서 이만큼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표면이 달라지죠. 그러면 공력의 특성이 달라지죠. 천천히 갈 때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음속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0.01초에 움직이는 항공기가 받는 열과 공기 저항과 기동성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물리적, 공기역학적.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 조종석을 넣었을 때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어떤 이 기계품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단자와 복자를 같이 설계한다는 것은 운용의 절차, 어떤 스위치와 소프트웨어의 우선성, 거기에 대한 로직, 그 다음에 물리적 배치, 항공기 표면에 미치는 또 CG라고 하죠. Center of Gravity. 항공기의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설계를 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망가지는 거죠. 수많은 세계 전투기들이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을 하다가 추락한 사례가 많죠. 그래서 그 사업이 죽은 사례가 많죠. 대만의 IDF도 그랬고 F5도 그랬고 많은 전투기들이 개발사를 보면은 철학들이 시간에 쫓겨서 그 철학이 부족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담아내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1+1은 2가 아니고 그게 수십 배에 해당되는 생각을 해야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자기와 복자기를 같은 기간에 모든 특징을 다 갖춘 채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 이런 짧은 기간에 시제기 6대를 동시에 거의 몇 달 차이로 다 찍어내서 단자와 복자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공동 개발이 들어가는 인도네시아 자체에 대한 공군의 피큘리어 리퀘어먼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다 녹여서 실제 해냈고 그 능력을 갖춘 사례는 전 세계에 아직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미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개발 전투기를 공밀레라고 하죠. 공밀레. 예. 에밀레 종을 만들 때 그 종소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살아있는 아기를 부처님의 공물로 바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듯이 우리 공돌이들의 영혼과 삶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들끼리는 공밀레라고 부릅니다. 자조적 특기인 우리들만의 단어죠. 락히드에서 지켜보면서 예. 니네 이거 안 된다라고. 그렇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절대 불가능.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1992년도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는 공밀레 득택에 네. 해낼 수가 있었던 거고 해낸 거죠. 4호기까지 복자기까지. 엄밀히 말해서 8대죠. 구조 시험 시제기까지 합치면 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좁은 땅에 엔지니어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도 않고 숫자도 부족하고 또 지역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골에 누가 오려고 하질 않죠. 마음을 모아서 지난 30년간 이걸 만들어냈다는 걸 보면은 공밀레 우리 공밀레를 위해서 중간 박수 한번 쳐드려요. 공밀레를 위해서 응원의 박수입니다. 응원의 박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지금 개발 과정은 순항 중이다. 계획대로 가고 있다. 네, 답은 일단 였습니다. 예. 믿어주셔야 되죠. 로키드 마틴이 전 세계 4개 국가의 F-16 기술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터키, 대만, 일본, 한국. 완전히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 금년 5월? 금년입니다. 금년 5월까지. 예. 그 양산 사태. 그렇죠. 양산 사태를 동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금년 5월까지 하고 그래서 8월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26년 초도 양산분에 대한 거를 이제 계약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잘 진행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도 진행이지만 기본적으로 짜여진 비행시험 계획이 있죠. 시험평가 TN이라고 하죠. Test and Evaluation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자멸의 길이죠. 그거는 뭐 전혀 고려치 않은 거고요. 일정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일정상으로 해서 이제 금년 5월까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고 시험 비행에 대해서는 2천여여가 넘는 그 시험 비행 과정은 오히려 기간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효 소티가 됐을 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토탈 소티는 2,000 소티지만은 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는 소티는 또 다른 소티가 정해져 있기. 왜냐하면 TNE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사타를 넘어가고 양산 계약을 하기 위한 절차는 방위사업 절차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또 합참에서도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TNE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포인트는 반드시 다 테스트를 해야 되고 또 통과가 돼야 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되죠. 이제 그게 결국은 일정의 압박인데 초도에는 이제 이게 하나하나 가야 되지만 나중에는 또 저희가 베이스 2군데 이상 해서 이제 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시제기가 비행 시제가 6대인데 6대를 가지고 어떻게 각 테스트 포인트를 몇 호기에 할당을 해서 효율적으로 동시에 시험 비행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와야 되는 게 바로 조종사의 건강 상태죠. 하루에 3소티, 4소티, 5소티를 뛰려면 필요한 조종사가 10명은 되겠죠. 스탠바이를 해야 되고 예비 조종사까지 있어야 되고 건강 상태가 정말 중요하죠. 늘 우리가 케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최근에 이제 타이 블록 3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 모습이 돼야 되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KF-X 시절에 가장 많은 요구가 왜 4.5세대를 하느냐.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블록 3는 5세대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래서 여러 댓글에도 아마 블록 3는 5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KF-X가 계약이 되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전 세계 많은 전투 체계에는 스텔스란 접히탐이라는 게 많이 도입이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세대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형을 잘 보시죠. 이거는 이제 많은 우리 덕후님들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스텔스 형상을 안 갖춘 곳이 한 군데도 없죠. 거의. 사실은 가장 적 레이더파가 반사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공기 흡입구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트 엔진이기 때문에 터빈 블레이드가 돌아갑니다. 블레이드에 레이더파가 반사가 돼서 앞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딪힌 레이더파가 적 레이더로 안 돌아가도록, 물론 다른 기체 표면이나 칵핏의 캐노피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설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무장을 외부 무장창에다 달아놨기 때문에 아니 저게 무슨 스텔스야. 스텔스 맞습니다. 스텔스는 저피탐이지 반피탐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RCS가 표면적이 몇 제곱미터가 나오느냐 그 얘기지. 스텔스 맞습니다. 얼마만큼 저피탐으로 설계하느냐, 공기역학적으로, 기계역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또는 표면 처리에 도료를 얼마나 발라서 어떻게 레이더에 적게 잡히게 할 것이냐, 즉 에더발론 사이즈로 보이게 할 것이냐, 골프공 사이즈로 보이게 할 것이냐, 그 차이죠. 제가 저희 회사의 생산 현장 투어를 할 때는 KF21 시제기업에서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4.5세대가 아니고 5세대입니다. 경쟁사의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우리의 전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자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스텔스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자세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쫙 나오시는 거거든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건데 스텔스는 세 종류가 있죠. 전파 스텔스, 시각적 스텔스, 그 다음에 사운드 스텔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잡아도 이 비행기는 잡힙니다. 수많은 레이더들이 S밴드와 L밴드와 X밴드 세 개의 스텔스 잡는 레이더를 이미 중국도, 러시아도, 이스라엘도 20년 전부터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유명했던 우리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나왔던 고스트하고 다크 템플러가 있었죠. 근데 걔들은 옵저버나 이거 한번 쫙 뿌리면 그냥 끝이죠. 바로 죽어버리죠. F-22 랩터가 세계 최고의 이제 전투기죠. 알래스카에서 모의 공중전을 수많은 전투기가 했죠. 다 승리했죠. 전투에서. 근데 딱 한 번 최근에 진 사례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졌느냐?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머를 갖춘 FA-18한테 당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라는 얘기죠. 스텔스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역시 반대로 ECM이 나왔으니까 ECCM이 나와야 되겠죠. 창이 나왔으니까 방패가 나와야 되고. 스텔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상대가 못 볼 때는 정말 작은 거로도 많은 힘을 발휘하지만 모습이 보이는 순간 그 기능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텔스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을 하죠. 많은 폭장을 해야 될 자리에 내부 무장창을 통해서 안으로 넣고 다른 걸 해야 될 것도 스텔스 기능 때문에 많은 걸 희생을 하고 포기를 하죠. 근데 그 스텔스가 무너져 버리는 순간은 이 전투기로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아직도 F-15를 계속 성능 개량을 하면서 가져가겠다는 미 정부의 정책이 바로 거기에 녹여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텔스는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5세대에 우리가 스텔스에 너무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는 지금은 좀 늦었지 않았나.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는 갖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공군도 지금 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 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거죠. F-35B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예거든요. 영국 해군이 139대인가요? F-35B를 도입을 해서 퀸 엘리자베스의 항모와 그 다음에 웨일즈 함을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45대만 두고 나머지 90대는 주문 취소를 하는 과정이죠. 왜? F-35B 130대 이상을 운영했다가는 국가 경제가 거덜난다는 걸 영국 해군이 지금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겁니다. 스텔스와 운영 유지비를 감당을 하니까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인식 가진 게 스텔스였다 그러면 스텔스가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전자전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잼머가 또 필요한 거고 물론 자기 자체 이제 전자전 기능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전기 사업이 작년에 합참의 소요를 통과를 해서 24년에 이제 전자전기가 사업이 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스탠드오프 제머죠. 즉 원격 원거리에서 전자장비를 교란시켜 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제머를 탑재한 사업이 이제 곧 내년에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전자전, 일렉트로닉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공격용과 방어용 무기로 사용을 할 것이 채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이때까지는 뭐 아주 간단히 기초적인 ECM 장비, RWR CMDS를 하기 위한 미션 데이터 파일을 적의
레이더 주파수를 분석을 해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내가 체포 플레이를 어떻게 터뜨릴 것인지 이 정도의 원시적인 수준이었다면 이제 다음 전자전기를 대비한 플랫폼, 그 다음에 F-18 같은 그라울러 같은 이제 전투기에 전자전 미션을 부여한 개발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전 장비는 이미 개발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편대군 전체를 원격으로 이제 다 방어를 해야 되는 전자전기로서의 기능. 기초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KF-21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꿈을 꿔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요 장비 하나 F5 팬텀에 달아보려고 그랬더니 승인을 안 해주고 니네가 달게 되면 타고 났을 때 니네가 다 책임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KF-21이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도 전자전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더 MDF를 더 많이 가지고 또 확보를 해서 소프트웨어 능력을 확대할 거냐는 앞으로 이제 숙제인 거고요. 그래서 KF-21 전자전기 버전 바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네이비 버전 또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개발자로서 엔지니어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신뢰가 확 가거든요. 제가 말하면 다 거짓말로 국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릴 거고. 네, 이 전자전기는 해군 우리 항공모함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중개 브릿지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항모 사업 KF-21 함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항모에서 함재기를 이함시킬 것이냐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는데 해군의 다양한 종류의 함재기를 운영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제일 먼저 항모에서 조기 경보기를 띄워요. 그래서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적을 내가 상대를 할 것인지를 조기 경보기로 쫙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올라가느냐, F-18 그라울러가 올라가요. 조기 경보기가 탐지한 적의 모든 전자자산을 중에서 내가 공격해야 될 포인트에 있는 부분에 얘들 전자전의 성능을 마비를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함을 하는 게 F-18 호넷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애들을 때립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항모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KF-21 네이비와 전자전기에 대한 소요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년간 항모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F-35 수직 이착륙기는 아니다. 우리 플랫폼 항모를 갖추고 우리 플랫폼의 전투기를 함재기를 갖춰야만 우리 국산 유도무기를 달 수 있고 우리 국산 전차전기를 그 다음 갖출 수가 있는 거죠. 민자형 평가판에 F-35B를 도입을 해서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펠럿에서도 운영 목적, 운영 개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후속 군수 지원 차원에서 봤을 때 F-35B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KF-21의 엔진 같이 똑같은 무장이고 항전 장비 대부분 똑같은 거고 단지 이제 뭐뭐 바꾸면 될까요? 아, 네이비로 갔을 때요. 네. 기체 구조를 좀 많이 보강을 해야 되죠. 항모에 착함을 할 때는 착륙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처박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패대기치. 그래서 미 해군 조종사들은 미 공군 조종사를 아주 우습게 알죠. 조종사로 보지 않죠. 동네 그냥. 그래서 저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렇기 때문에 기체 구조 보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다음에 랜딩기가 튼튼해야 되죠.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기가 아닌 다음에는 비행기를 잡아주는 디어레스팅 후크가 많이 보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느리면서 양력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윙을 기존 공군 전투기보다 약 20-30% 확장을 시켜야 되죠. 그다음에 좁은 항공모함의 경락고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윙이 접혀야 되고 그런 소요와 설계 변경은 저희가 이미 4년 전에 충분히 분석을 다 했고요. 이미 기본 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전 장비 똑같고 무장 똑같고 조종사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만 일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개발한 비행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개발한 전투기를 우리가 쓰는 데는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비용은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기회 비용을 외부로 그대로 헌납을 하느냐 정말 버리는 비용이 될 것 같아서 국부 유출이죠. 예, 국뽕 유출도 됩니다. 항공모함이 국산 플랫폼이잖아요. 세계 1위의 조선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왜 외국 거를 쓸 거냐는 거죠. 바다 전문가로서 항모 개발하는 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항모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조선소가 세 군데가 있죠.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지금 HJ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대우조선이요. 세 군데가 있는데 모두 다 항공모함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조를 시킬 수 있는. 그런데 모자라는 게 있죠. 항공모함은 어떤 전력을 원양해서 투사할 것이냐가 목적이죠. 어떤 전력을 투사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함재기의 목적과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어떤 항공모함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에 함재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착함을 시킬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를 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진주만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을 보면은 너무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개념과 탑재 전력을 뭘로 할 것이냐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정부의 의지인 거죠. 조수선호 항공모함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함재기를 설계 제작한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함재기의 운영, 이송, 관제, 전투, 후속 지원, 정비, 수리 모든 것을 함재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항공기의 특징과 재원을 명확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면은 경락고와 정비고와 무기고와 갑판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함재기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아니라고 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F-35B를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갑판과 경락고에 F-35B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요만큼을 확보해둬라. 그다음에 그 스펙은 이거고 그렇죠. 거기에는 너네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1도 없다. 그 다음에 너희가 설계하고자 하는 항모의 모든 재원을 다 주라. 함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는 그게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나요?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엔지니어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장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걸 국산으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항공모함을 국산 플랫폼으로 만드는 이상 함재기는 반드시 국산 함재기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전투 소티를 뽑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을 투사를 할 수 있다. 항공모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네이비 기가스를 개발했을 때 항모를 세대를 운영한다고 해도 많아야 80대 정도밖에 적극적으로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 경제성이 가능할까요? 그 경제성도 제가 4년간 분석을 했습니다. F-35B를 한국형 항모에 의해서 일본 함에 운영했을 때 도입 비용과 30년의 운영 비용을 분석을 했고요. F-35B는 해병대용입니다. 해병대용을 해군용으로 써서는 안 되죠. 미 해군용은 F-35 찰리입니다. 분명히 항모에 경납을 하기 위해서는 윙이 폴딩이 돼야 됩니다. F-35C는 찰리는 윙이 폴딩이 돼요. 제럴드 포드 함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F-35B는 윙이 접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공군용, 해병대용, 해군용을 따로 만든 거예요. 해병대용을 항공모함용이라고 자꾸 우기면 안 되죠. 근데 만약 똑같은 항모에 F-35B를 경납을 할 때랑 F-21 네이비를 경납을 할 때랑 우리는 윙이 접힙니다. F-21 네이비가 더 많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운영 유지비와 가성비, 그 다음에 30년간의 운영 유지비 이걸 봤을 때 비록 일본함 한 대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KF-21 네이비 개발비와 예를 들어서 20대를 가정했을 때 양산 비용을 따지면은 F-35B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수조 원의 차이가 난다.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 분석 결과를 최종 연구 결과로 해서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했고 정책 다시 시도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게 분명한 경제적 우위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고.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항모를 가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항모를 가겠다고 한 상태에서 KF-21 네이비 버전을 가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측면에서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전력을 어디에 어떻게 투사할 것이냐 분명히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 항모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함재기를 국산화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조종사 양성이죠.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게 이착함 훈련이죠. 우리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F-21 네이비를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의사와 계획을 제가 정부로 제출을 해서 지난 4년간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공군 전투기보다는 훨씬 긴 몇 년의 이착함 훈련 기간, 즉 항공모함이 인도가 된 이후에 전력화가 되기 전까지 완전히 해군에 적합한 이착함에 적합한 조종사로 양성시키기 위한 기간이 공군 사업에 비해서 추가로 2, 3년이 더 필요하다. 그 기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의지가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과 우리의 훈련 노력이 반영이 돼야만 사고가 최소화되는 전체적인 항모 전단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운용적인 측면까지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운용은 공군에서 할 거니까 그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에서 이거를 운용을 하려면 배 한 척은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지상에 똑같은 시설을 갖춘 이착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상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해군은 이거는 나는 관심 없고 운용은 공군이고 그렇죠. 그거 어디서 할 건데 청주기에서 한다는 거야. 거기까지만 더 열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미국처럼 육해 공군이 장관이 다 있잖아요. 육군성 장관도 있고 공군성 장관도 있고 해군성 장관도 있고 그 밑에 참모총장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영국 그 군처럼 이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해군의 전투기를 공군이 위탁받아서 정비를 해주고 훈련도 시키고 해주죠. 또 민영화를 많이 시키면서 우리도 한국형 항모가 일본 한 대만 있을 경우에 많아야 20대 정도니 공군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군의 정서와 특징을 잘 생각해서 정말 위탁을 처음에 어느 정도만 해서 레벨업이 되면은 해군이 자체적으로 양성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공군이 운영할 거다? 그건 정말 해군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프로펠러에서 떠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이 가가지고 제가 항모를 못 가게 하는 건 아니다. 예. 못 가게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이런 제한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탑재 전력을 먼저 선정을 해라. 그래야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F-35B로 가게 되면 청주기지 우리 거 아니다. F-35A 운영하는데도 우리 거 아닌데. 항모 내에도 일정 그 구역이 우리 구역이 안 되는 들어갈 거죠.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죠. 미군 전용 구역이 되는 거죠. 잠시 이제 조금 캄다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목적 수송기 MCX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방사청 있으면서 항사부장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대형 수송기에 대한 요구가 원래 있었고 그렇죠. 이것까지 우리가 개발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보수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 필요성은 어떻게? 제가 몇 년간 쭉 지켜보니까 이제 TO10은 국내 공군 소요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업그레이드 소요만 있지 추가 대수 소요는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허용하는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가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채울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TO10은 이제 수출 판로를 찾아야 될 것이고 KF-21 다음에 플랫폼 우리가 뭘 가지고 먹고 살 거냐. 벌써 KF-21 설계가 중반을 지났단 말이죠. 1,700명이 되는 그 엔지니어들을 다 집에 보낼 건가요? 어떻게 하죠? 다음 설계 일거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직도입하는 이 수송기 계열 플랫폼이 너무 많더라고요. C130, 허클러스, CN235. 그다음 조기 경보기도 미국 보잉사의 737을 개조해서 만든 군용기죠. 수송기 베이스가 소요가 꽤 많아요. 이걸 지금 저희가 육해 공군 소요를 다 예측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만 약 100여 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3대, 2대, 뭐 6대 이렇게 도입을 하다 보니까 개발의 타당성은 당연히 없는 거죠. 국내 개발의 타당성은. 당연히 직도입을 해야 가성비가 맞으니까 국내 개발에 대한 소요를 생각지도 않았던 거죠. 야, 100대면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해공군 소요를 한번 다 모아서 보다 보니까 일본이 좋은 사례가 있는 거예요. 가와사키가. 디리버티브 버전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를 뽑아내는 거죠. 즉 공군형과 해군형. 시작은 같지만 CDR 들어갈 시점부터 각자의 목적에 맞게 변형된 기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사례가 바로 프랑스 해군의 샬르 드골에 쓰고 있는 라팔 해군 전투기죠. 공군용인데 지구상에서 미국의 함대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똑같은 플랫폼을 해군 함재기로 사출기 방식으로 해서 F-28처럼 쓰고 있죠. 아, 우리도 그러면 다목적으로 해서 공군기도 쓰면서 국산 해상 초계기 이때까지 직도입만 했던 부분을 이 플랫폼으로 쓰면서 육군의 공수여단 특작부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기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쓰면은 가장 적절한 사이즈를 뽑아내면은 산문이 다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개발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각 군의 특성에 맞도록 브랜치를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거를 하게 돼서 이 사업을 드라이브를 하게 됐죠. 그게 사실 태동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산 플랫폼을 갖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게 국산 유도 무기와 국산 탑재 장비 소나부터 시작해서 국산 대함 미사일, 지상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플랫폼을 직도입함으로 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게 국내 수많은 이 좋은 방산업체에서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풍산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데 그걸 달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KF-21이 LH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고 그걸 더 확대해서 우리 국산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함재기고 이 M6가 아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10월에 제가 UAE를 갔었고요. 작년 2월에 또 아부다비를 갔었습니다. 지금 국왕한테 직접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분이 23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제 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라고 브리핑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30분 이상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제가 재작년에 1시간을 했습니다.
원래 10분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1시간을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UAE도 UAE대로의 그런 능력이 안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방산에 대한 자체 개발 능력은 없고 해서 마침 우리가 또 이런 걸 제안을 해주니까 단순히 항공기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항공기 개발 능력을 같이 좀 갖추어 가자. 그래서 소요도 같이 태우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국제 공동 개발을 UAE와 실질적으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UAE 정부에서 프라이어티 넘버 1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약속을 하셔가지고 바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UAE로 달려가셨고 거기서 우리 원자력 발전과 함께 방산에 대한 협력으로 해서 MOU를 체결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지금 같이 일할 인력들 지금 선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림은 이제 그려지는데 뭐 대형은 아닐 것 같고 힘센 중형? 아반떼라고 봐야죠. 준중형. 대한민국 공군과 군의 가장 수송기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직접 군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소유군의 목소리를 청취를 했습니다. 우리 설계 엔지니어들과 고민하다가 우리가 미주 대륙을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태평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한번 기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워싱턴까지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군용기가 화물을 싣고. 그러면 항속거리가 얼마가 돼야 될 것이냐?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알래스카 앵크리지까지 가지 못하면은 그 수송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중간에 기착을 할 데가 없어요. 군용 작전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 들렀다 갈 수는 없죠. 러시아를 들렀다 갈 수도 없죠. 그러면 제가 자로 재봤더니 6,000km가 좀 넘더라고요. 엠프티 상태로 갈 것이냐? 반드시 화물을 싣고 가야죠. 30톤짜리 수송 능력을 가진 수송기에 최소 20톤은 싣고 6,000km 이상은 가야 된다. 그런 게 많은 분들의 목소리였고 거기서 착안을 해서 만든 게 아반떼 준중형. 즉 C130은 지금 현재 그 항속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최대 수송 능력이 19.9톤이에요. 19.9톤을 싣고 3,000km대, 2,3,000km대밖에 못 갑니다. 미국은 공중급유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250여 대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6회 공군은 모두가 다 공중급유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중급유를 하면서 항속거리가 2,000km든 3,000km든 관계없이 마음대로 지구를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입장이 못 되니 그걸 가시면은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산 탄약과 무기와 물자를 우리 비행기로 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 국민 재난 시 재외 동포를避난을 시킬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전략적 차원에서의 수송기는 플랫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군 소요만 내니 대수가 안 나오고 육군 수요와 해군 수요를 다 합치니 충분히 이 개발비가 감당이 되고도 남더라라는 결론에 자체적으로 도달하게 됐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난 3년간 내부적으로 저희가 컨셉추얼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젖어드는 게 K자를 붙이는 거죠. K 드라마, K 팝, 김치도 K로 시작을 하죠. 근데 해외 막상 나가보면은 아까도 TO12 유럽에서 대접을 못 받고 비행기로 생각하지 않는 꺼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아직은 많은 부분들이 저항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낮은 등급. 물론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F-21도 사실은 저는 K자를 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그 군용 항공기 식별 코드에서 급유기는 K를 붙입니다. 근데 수송기를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 많은 직원들이 KCX로 붙이세요. 코리안 카고 익스페리먼탈. 그래서 K는 급유기예요. 수송기는요 카고입니다. C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C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변형 부분에 앞에 다른 알파벳을 붙이는 걸 허용을 해주죠. MCX나 MC130처럼. 그래서 멀티로 해서 카고를 만든 디자인을 해서 이름을 많은 진통 끝에 일단 MCX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송기가 이렇게 전투기처럼 강한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MR-F4라든지 이렇게 타이거 유령의 뭐 이렇게 입모양과 강한 전투력을 가진 느낌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수송기가 크잖아요. 대형. 단순한 수송기로만 쓸 것이 아니고 전투 능력을 탑재하고 발사체를 싣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발사하는 그런 개념. 유무인 복합체제 이런 것까지도 다목적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좀 강한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이제 범고래 강한 이미지 중에서 최고 강한 이미지 킬러웨일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작년 방산전시회 일산에 DX에 코리아에 내놨더니 마침 그 우영우 변호사 고래와 이렇게 접속을 해주셔가지고 우영우 수송기라는 별칭을 얻게 돼서 너무 가분한 일이 생겼지만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있죠? 진도는 체계 개발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군에서 소요결정돼서 네. 수송기는 우리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소요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전투기까지 개발한 마당에 칵핏이나 전자장비나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화물칸이죠. 카고 컴파트먼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무슨 장비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실 시찰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 군용기를 만드는 회사도.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부분은 살짝 전진 회사와 기술 협력을 하면서 만들면은 기술의 문제는 없다. 이거는 워낙 큰 플랫폼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와, 저거를 우리가 소요를 돼서 우리가 만들어?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게 상용으로도 그렇죠. CN235도 민간 여객기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군용기보다 사실은 항공기는 민간 항공기가 FAA 승인을 받기가 더 어렵죠. 진입 장비 훨씬 어렵고 10에 마이너스 12승이 돼야 되죠. 사고 확률이. 그만큼 적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FAA 승인을 받기가 방사청에 우리 가망 인증 받기보다 10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군용기 기술을 수송기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나가야 될 게 중형급의 민간 항공기 영역으로 나가야 되는 기술까지 갖춰서 이 사업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생산 수송기가 개발이 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중무장 폭격기처럼 쓸 수 있는 예, 그거를 설계 개념에 지금 다 담아놨고요. AC130과 같은 에어 건십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빨리 지나가면서 일회성 폭격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때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만든 게 AC130이죠. 만약에 우리가 AC130 같은 우리 수송기로 해서 백령도에 배치를 매일 페트롤 한다면은 북한의 반잠 수정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거 그걸 뭐 일일이 유도 미사일로 때려잡을 필요가 없죠. 계속 선회하면서 내리붙는 거죠. 지상군 입장에서 위에서 그렇게 포탄 비를 쏟아붓는 거잖아요. 내 머리 위에. 그렇죠. 비대칭 전력에 대한 고민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특수 임무 목적기. 그래서 MCX를 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 체계와 우리의 미사일과 우리의 전자장비 시스템, 우리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정부에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계획대로만 잘 나가기를 바라고 직접 현장에서 이제 개발자로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UAE 쪽으로 가실? 이제 터반은 저한테 머리가 커서 너무 커서 잘 맞지는 않고요. 후배들을 또 양성을 해야죠. 가장 큰 고민은 저희 공밀레 오늘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만은 엔지니어 수호의 날도 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많은 희생과 노력, 눈물과 땀이었죠. 이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국가적 관심 그런 부분이 방산 쪽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그 사람들도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배고팠습니다. 회사 밥을 먹고 밤새워서 일을 하는데 많이 배고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1960년대 얘기냐 하지만은 야간 수당이라는 것도 없었고 48시간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일은 시키는 대로 돈은 주는 만큼 이렇게 받고 일을 하던 시절에 그래도 배고픔만은 참 어떻게 보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조금 챙겨줘도 될 텐데 먹을 것도 제대로 그게 관심의 부족이죠. 군인이 배고프면 전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엔지니어들이 배가 고프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거는 못 해주더라도 기본적인 거 정도는 챙겨가면서 야 우리가 헝그리 복서 시절은 지났잖아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라님들께서 보시면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나와주신 우리 조정래 상무님 포함한 우리 모든 엔지니어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니어 화이팅!